자, 소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단계에서 보면 제일 먼저 생물의 구성 단계, 그 다음에 영양소, 그 다음 소화 이 단계로 보면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나오는 생물의 구성 단계를 보면 동물이 됐던 식물이 됐던 생물 전체의 구성 단계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다양한 세포가 체계적으로 모여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물의 몸의 구성 단계를 보면 세포, 그 다음 조직, 기관, 개체의 단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생물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동물하고 식물의 구성 단계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리를 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동물 몸의 구성 단계를 보게 되면 기관이 모여 기관계를 이루고 기관계가 모여 개체를 이룬다. 아까 이쪽 위에 생물 몸의 구성 단계를 보면 생물, 조직, 기관, 개체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동물도 마찬가지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있는데 이 기관과 개체 사이에 기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동물 몸의 구성 단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식물 몸의 구성 단계를 보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라는 단계가 들어간다. 즉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를 봤었을 때 동물은 이렇게 기관계가 들어가게 되고 식물에서는 조직계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동물의 몸에는 기관계가 있고 식물의 몸에는 조직계가 있다.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동물만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식물의 구성 단계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각 구성 단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세포는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했죠. 즉, 몸을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인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가 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예전에 배웠었던 적혈구라든지 백혈구라든지 이런 것들, 혈구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계가 조직이 되겠습니다. 근육세포들이 모여서 근육 조직을 이루게 되고 상피세포들이 모여서 상피 조직,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신경 조직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고 그 위에 단계인 기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조직들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인 기관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라든지 간이라든지 심장, 콩팥, 방광 이런 것들이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동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기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관련된 기능을 하는 기관들 몇 개가 모여서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가 기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소화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소화가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입, 그 다음 식도, 위, 그 다음 소장, 대장 이렇게 기관들이 모여서 이러한 위, 간, 대장, 소장, 입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양분을 소화하여 흡수하는 것들을 소화계라고 부르게 될 거고 심장이라든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런 혈관 얘네들을 이제 우리는 순환계라고 부르게 되고 코라든지 기관, 폐, 호흡계에 해당이 되겠고 방광, 콩팥, 거기 세부적으로 오줌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배설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하고 여기에 모여있는 소화계라든지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러한 기관계들이 모이게 되면 체계적으로 연결된 이러한 기관계들이 독립된 생물체, 즉 개체라고 하는 부분을 이루게 된다. 자, 동물의 구성 단계,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을 이루어서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 이러한 기관계들이 다 모이게 되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됐든 고양이가 됐든 이런 다양한 개체들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비영양소로 가게 되면 자, 영양소라는 요 개념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거나 몸의 기능, 즉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물질을 우리가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이 영양소들을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양소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주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는, 자, 여기 주영양소 혹은 같은 말로 3대 영양소라고 하는 부분과 부영양소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주영양소, 부영양소. 주영양소는 3대 영양소라고 하고 이 3대 영양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3대 영양소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탄수화물, 밥, 국수, 빵, 고구마, 감자 이런 음식들에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탄수화물, 즉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한다. 그만큼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탄수화물이 우리 몸으로 들어왔었을 때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텐데 그거보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량 먹어야 되겠다. 그 이상 들어온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 자, 탄수화물의 종류 대표적인 게 녹말이나 엿당, 설탕, 포도당 등이 탄수화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g당 약 4kcal의 에너지를 내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둬야 되겠습니다. 4kcal. 자, 그 다음 단백질이 나오죠. 단백질.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며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왜? 우리 몸에서 하는 일들의 대부분들이 다 단백질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몸의 구성 성분을 하기도 하며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다.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하게 된다. 이 단백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에 많이 들어있다. 단백질도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1g당 얼마? 4kcal의 에너지를 낸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 지방입니다. 지방. 지방 같은 경우에는 몸을 구성을 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둬야 되고, 지방이 많은 음식, 뭐 땅콩이나 깨, 참기름, 버터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위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는 반면에 지방의 경우에는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게 된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영양소와 에너지. 탄수화물은 1g당 4kcal, 단백질은 1g당 4kcal, 그리고 지방의 경우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낸다라는 이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서 이 3대 영양소의 에너지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수화물은 4kcal, 단백질은 4kcal, 지방은 9kcal 이렇게 내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고, 더 중요하게 어떻게? 어떠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에는 어떠한 음식을 먹었어. 뭐 예를 들면 파스타를 먹었다고 합시다. 자, 파스타를 먹었는데 이 파스타 안에 탄수화물의 양이 40g이 들어있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양이 120g이 들었었다. 그 다음 단백질의 양이 50g이 들었었다라고 하면 요 파스타 한 그릇에 있는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라고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단백질 같은 경우는 1g당 얼마? 4kcal라고 했으니까 50g 곱하기 4.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1g당 4kcal이기 때문에 40 곱하기 4. 그 다음 지방은 얼마? 9kcal. 그래서 전체를 다 계산을 해서 어떻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총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내느냐, 에너지를 내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문제 풀어보고 12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주영양소, 부영양소 얘기를 했었지. 주영양소와 부영양소의 차이는 크게 생각을 하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주영양소, 3대 영양소. 그렇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부영양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무기염료라든지 바이타민이라든지 물, 얘네가 어떻게 부영양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얘네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영양소에 되겠다.
먼저 나오는 이 무기염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나트륨, 철, 칼슘, 인, 뭐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기염류라고 하는데 이 무기염류는 뼈라든지 이 혈액 등을 구성을 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무기염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멸치라든지 버섯, 다시마, 우유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바이타민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쓰는데 교육과정에 의해서 비타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이타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바이타민은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둘 거고, 중요한 게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즉, 바이타민의 경우에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반드시 적은 양이라도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타민 같은 경우는 크게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용성 같은 경우에 바이타민 B1, 그 다음에 B2,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타민 C가 존재를 할 거고, 지용성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는 바이타민 A, D, E, K가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를 알아두면 굉장히 고급지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바이타민 같은 경우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바이타민은 대부분 이렇게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하게 되면 보조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은 양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결핍이 됐었을 경우에 우리 몸에 다양한 형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이타민 C가 결핍이 될 경우에 이제 괴혈병이라고 해서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고 피부에 멍이 들고 그다음에 뭐 관절통을 느끼는 등 이런 바이타민이 결핍이 됐었을 경우에 여러 형태의 병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영양소 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 중 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물. 그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하는 역할은 가장 큰 특징이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거고, 영양소라든지 노폐물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를 못 했었는데 여기 바이타민 같은 경우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주 영양소 혹은 이 부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형태들의 음식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 편식을 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 이유는 주 영양소, 부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해야만 그 기능과 특징들을, 그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흔히들 말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들은 성장기에는 좋지 않겠다라는 것들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 영양소 검출 굉장히 중요하죠. 탐구 A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딱 4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녹말과 포도당과 단백질, 지방, 검출하는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녹말 검출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이용해서 녹말 검출을 할 겁니다.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같은 경우는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녹말을 만나게 되면 청남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녹, 청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녹말과 만나게 되면 청남색으로 변하게 된다. 자, 그 다음 포도당 검출입니다.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베네딕트 용액과 만나게 되면 황적색으로 변하게 된다. 그런데 이 푸른색의 베네딕트 용액이 포도당하고 만나게 되면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열을 하지 않으면 보통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가열을 해야만 바로 황적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열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야 될 거고, 그래서 포도당 검출 반응을 외우게 될 때는 배, 포, 황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베네딕트 용액이 포도당과 만나게 되면 황적색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트 용액이 포도당과 반응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포도당뿐만 아니라 엿당이라든지 과당 같은 당분과 만나도 황적색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검출하는 반응입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뷰렛과 만났었을 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 선생님 뷰렛이 없는데요? 뷰렛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 수산화나트륨 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은 것을 우리는 뷰렛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서별로 뷰렛이라고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교재처럼 5% 수산화나트륨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뷰렛은 5% 수산화나트륨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우리가 뷰렛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난 뷰렛이 단백질 검출 반응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수산나트륨 용액, 황산구리 용액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같다. 뷰렛은 수산나트륨과 황산구리 용액이 섞인 것을 뷰렛이라 부른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단백질이 뷰렛과 만나게 되면 보라색으로 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외울 때는 어떻게? 뷰단포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뷰렛이 단백질과 만나면 보라색으로 변하게 된다. 그 다음 지방 검출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수단쓰리 용액과 만나게 되면 선홍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수단3 용액의 경우 원래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여기 굳이 선홍색이라고 얘기를 붙여놓은 것은 일단 수단3 같은 경우는 붉은색 계열인데 이게 지방과 만나게 되면 조금 더 진한 선홍색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단3 용액이 지방과 만나면 선홍색으로 바뀐다. 수지선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영양소 검출하는 것 4가지. 녹청, 아이오딘,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녹말과 만나면 청남색으로 변하게 된다. 배, 포, 황, 베네딕트 용액이 포도당과 만나게 되면 황적색으로 변하게 된다. 뷰단보, 뷰렛은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보라색으로 변하게 된다. 수지선, 수단3 용액은 지방과 만났을 때 선홍색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라는 개념은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왜 작게 분해를 왜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소화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로 흡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인간의 몸에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7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형태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그러면 이 크기가 작은 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하려고 하면 영양소도 그 세포보다 더 작은 형태로 분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영양소를 우리가 세포로 흡수해서 이용을 하게 되려면 영양소의 크기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져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음식들을 세포로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작게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소화라고 부른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입에서 씹고 위에서 섞어주고 하는 큰 음식물들을 작게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화효소라는 것들을 통해서 소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소화효소라는 것은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물질을 소화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입 안에 아밀레이즈가 있고 위 안에 펩신이 있고 소장에도 다양한 이런 소화효소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효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의 소화효소가 있는데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펩신이라는 소화효소는 단백질만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이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지방을 분해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밀레이즈가 탄수화물을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밀레이즈는 지방, 단백질을 분해를 할 수가 없다. 즉, 각각의 소화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이 다양한 소화효소들은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즉 37도씨에서 소화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하겠다. 그러면 37도보다 높은 온도 혹은 낮은 온도가 됐었을 때는 소화효소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재반응을 할 수 없다. 소화효소는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pH하고 온도입니다. pH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매번 얘기를 하는 단백질 얘기를 했었을 때
계란 흰자 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계란 흰자를 계란 후라이라 했었을 때 달궈진 후라이팬을 탁 하고 떨어뜨리게 되면 투명했던 단백질이 하얀색으로 바뀌게 되지. 이게 변성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얀색으로 변한 계란 흰자 부분을 다시 냉장고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 흰색으로 변한 계란 흰자 부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투명한 색으로 돌아올까? 절대 돌아오지 않지. 즉, 이렇게 단백질이 한번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즉, 이 단백질은 pH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37도씨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 즉, 금방 얘기를 했었던 이러한 다양한 소화 효소들은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할 거고, 이 체온 범위에서 조금씩 나게 되면 그 활성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소화계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쓸개, 이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화관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관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운데가 비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입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음식물이 입을 통해서 그 다음 식도, 위, 그 다음 소장, 대장, 항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음식이 통과하는 관이 소화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여기에 소화관 옆에 소화를 도와주는 요 간이라든지 쓸개들도 혹은 침샘들도 소화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먼저 입에서 소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 입에서는 이 녹말만 분해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녹말은 입속에 있는 이 침이 있겠죠.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즈, 자 이렇게 쓸 겁니다. 아밀레이즈, 영어로 이렇게 쓸 건데, 선생님이 배울 때는 아밀라제라고 했는데 2015년 교육과정에 바뀌게 되면서 아밀레이스라고 표현을 하니까 교과과정에 맞춰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아밀레이스. 침 속에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즈가 존재를 하는데, 이 아밀레이즈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하게 된다. 즉, 녹말을 어떻게? 엿당으로. 쉽게 생각을 하면 녹말은 이런 식으로 염주처럼 깨어진 구슬이라고 봤었을 때 이거를 중간중간 잘라주는 역할을 한다. 엿당인 이당류죠. 당이 2개 붙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분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침 속의 아밀레이즈가 하는 역할. 아까 위에서 이 소화효소의 특징 중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즈는 지방, 단백질 분해를 못합니다. 뭐만? 녹말만 분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자, 입에서는 어떠한 소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밥 먹을 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음식물을 씹죠. 의사들이 많이 씹으면 좋다고 하죠. 보통 20번 이상 씹으면 소화가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20번씩 씹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씹는다라는 얘기는 이빨로, 이로 음식을 잘게 부숴주고, 그 다음에 침과 골고루 섞는 작용이 입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이렇게 음식물을 잘게, 즉 20번 이상 씹어서 잘게 부숴 넣게 되면 요 잘게 부서진 음식물들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게 되는데, 그 위에서 소화효소와
만나는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잘게 부서진 음식들이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소화가 더 쉽게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속에서 많이 씹어서 위로 넘겨주는 게 소화를 하는데 좀 더 좋겠다, 편하다, 쉽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난다 라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 밥 먹을 때 한번 실험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밥만 숟가락으로 떠서 한 30번 정도 씹어봐. 그렇게 되면 처음에 입 안에 밥의 맛, 밥의 향이 느껴질 텐데 그걸 30번 정도 계속 씹게 되면 그 밥에서 단맛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밥 같은 경우에는 녹말의 성분인데 이게 단맛이 나지 않을 텐데 침 속에 있는 이 아밀레이즈가 이 녹말을 뭘로 분해야 한다고 했어? 엿당으로 분해야 한다고 했지. 엿당. 자, 엿당으로 분해를 하게 된다. 여기 이름에 엿당, 엿이 들어간 이유는 이 당이 엿처럼 달짝지근한 맛이 났기 때문에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엿당이라고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래 밥을 씹고 있으면 그 녹말이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가 되므로 그 엿당이 우리 입에서 단맛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오늘 저녁에 한번 그렇게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에서 소화가 일어나게 되면 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소화관 입과 위의 중간에 위치한 식도가 존재를 합니다. 식도에서는 실제적으로 소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입에서 요 위로 이동을 하는 중간 소화관이라고 보면 될 건데 그냥 단순히 얘네가 음식물이 식도를 넘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식도에서는 연동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입에서 위쪽으로 음식물을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식도의 역할이 되겠다. 그러니까 입에 있는 음식이 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밀어준 근육이 운동을 해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구나무를 서서 음식물을 먹어도 입에서 위로 음식물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구나무 서서 한번 물을 한번 먹더라도 물이 위로 넘어가고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 식도에서 연동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입에서 식도통에서 위로 넘어가게 되면 위에서는 단백질이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존재하는 효소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존재를 하는데 이 펩신이라는 소화효소는 단백질만 분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펩신이라는 소화효소는 pH가 2 정도인 강산에서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pH라고 하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를 얘기를 합니다. 수소이온 농도.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얼마만큼 녹아져 있느냐를 지수화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1에서부터 14까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여기 pH 7을 우리가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수치가
7보다 낮으면 산성, 그리고 7보다 수치가 높으면 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1쪽으로 가까울수록 강산성, 7쪽에 가까울수록 약산성, 14쪽에 가까울수록 강염기, 그리고 7쪽에 가까울수록 여기 약염기라고 하는데, 이 위 속에 있는 염산, 그러니까 위산이라고 하죠. 요 염산이 pH 2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산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맛이 나는 것들이 산성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빈속에 토마토 주스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그 토마토 주스가 입술에 닿으면 막 부풀어 오르고 따갑기도 한 이유가 이 산성 때문에 그런 건데, pH 2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강산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위액은 왜 이렇게 강산성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세균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 강산성인 위액을 통해서, 염산을 통해서 들어온 세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강산성으로 되어 있고, 이 강산성에서 이 펩신이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는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지금까지 입에서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녹말이 분해가 됐고, 위에서는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소장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최종 산물로 다 분해가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장에서는 아까 나오지 않았던 요 지방도 분해가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최종 산물로 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입에서 녹말이 다 완벽하게 세포에서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게 다 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세포에서 흡수할 정도로 다 위에서 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에서 위에서 일정 부분만 소화가 돼서 중간 산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소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요 탄수화물, 단백질이 다 분해가 완벽하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소장에서 소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요 쓸개즙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쓸개즙에는 실제적으로 소화 효소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간에서 여기 보면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서 이렇게 쓸개로 보내놓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책에서 이러한 사파로 그려놓게 되면 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갈색으로 표현을 하고, 쓸개는 초록색, 그리고 이자는 노란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됐었을 때 이 소화계에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제 칼라일 경우에 이자는 노란색, 쓸개는 초록색이라는 거 잘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거고, 그게 이제 칼라가 아닌 흑백으로 나왔었을 경우에는 간 옆에, 간 중간쯤에 튀어나온 게 쓸개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소장이 될 겁니다. 소장 옆에 존재하는 것이 이자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간에서 쓸개즙이 만들어지게 되면 요 쓸개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쓸개즙이
보관이 되다가 이렇게 소장으로 분비가 되면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이 이 쓸개즙입니다. 실제적으로 쓸개즙의 소화액에는 소화효소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서 지방이 잘 소화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쓸개즙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소화효소인 쓸개즙에 의해서 지방이 분해가 된다라고 분명히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실제적으로 쓸개즙이 소화를 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라는 거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지방 덩어리를 잘게 부숴주는 역할만 한다. 소화효소의 작용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 이자액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자액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모두 다 분해를 하는 소화효소가 이 이자액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에는 아밀레이즈도 존재를 하고 트립신도 존재하고 라이페이스도 존재를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될 건데, 아까 우리가 입 안에 침 속에 존재하는 아밀레이즈라는 효소가 이 이자액에서도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밀레이즈가 하는 역할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한다. 즉, 아까 입 안에서 미처 다 분해되지 못한 녹말이 이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어떻게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입니다. 소화효소 트립신의 경우는 단백질을 분해를 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한다. 그러니까 위에서 미처 다 분해가 되지 못한 단백질들은 이 소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자액에서 분비된 트립신에 의해서 미처 다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들이 분해가 된다. 어디에서? 소장에서. 자, 이렇게 이자액에서 만들어진 트립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라이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라이페이스가 왜 중요하냐면, 위에 입이라든지 아니면 위에서 탄수화물, 단백질들이 분해가 된다. 즉, 지방이 첫 분해가 되는 곳이 이 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이 첫 분해가 되는 이자액에서 분비된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지방을 처음으로 분해를 합니다. 어디? 소장에서. 지방을 어떻게? 최종 산물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한다.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자, 지방이 분해가 되게 되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될 겁니다. 어떠한 소화효소에 의해서?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지방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최종산물입니다. 최종산물. 최종산물이란 어떤 거겠어요? 세포에서 흡수될 수 있을 만큼 가장 작은 형태가 된다. 이 라이페이스는 딱 한 번, 여기 이자액에서 분비가 된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최종산물로 분해를 하게 된다. 자, 전에 위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그리고 위에서, 그 다음에 여기 소장에서, 그리고 이자액에서 존재하는 아밀레이즈 트립신에서도 분해가 되지만 여기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또 탄수화물, 단백질들은 분해가 되지만 이 라이페이스의 경우에는 이 소장에서 딱 한 번 분해가 된다. 즉, 지방이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최종산물 딱 한 번 분해가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장에서
이자액에 의해서 아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녹말 단백질 지방을 분해를 하고 여기에서 미처 다 분해하지 못한 얘네들 있지. 녹말 단백질들은 소장의 소화 요소에 의해서 또 최종 산물로 분해가 되겠다. 자, 소장의 소화 요소 중에 탄수화물 소화 요소와 단백질 소화 요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 소화 요소는 아까 여기 이자액에서 분비된 아밀레이즈, 입에서 분비된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엿당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당류라고 했습니다. 당이 두 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죠? 크기가. 이거를 이 엿당을 좀 더 작은 형태인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분해를 한다. 포도당 단당류입니다. 당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가장 작은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탄수화물 소화 요소에 의해서 엿당을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게 될 거고 아까 펩신과 트립신에 의해서 분해된 단백질들이 분해가 되면 단백질 중간 산물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최종 산물인 단백질 소화 요소가 단백질 중간 산물들을 어떻게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자, 단백질 중간 산물 얘네가 단백질 소화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최종 산물로 분해가 된다. 자, 그러면 단백질은 가장 작은 형태인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로, 그 다음 녹말,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이제 결론. 소화의 전 과정을 보면 소화 과정의 결과 녹말, 탄수화물들은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 분해가 된다. 요거에 이제 소화의 전 과정인데 요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요 그림은 적어도 120년간은 기억을 해둬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들을 이제 요 그림 하나로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화기관인 입, 위, 소장, 그 다음 소화액인 입에서 침, 위에서 위액, 그리고 소장에서는 쓸개즙 이자액, 소장의 소화 효소 이렇게 될 건데 입에서는 녹말이 분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녹말이 구슬이 꿰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속에 있는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녹말들이 엿당으로 분해가 될 거고 이게 위는 그냥 통과를 하겠죠. 위에는 펩신만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펩신은 이 녹말들을 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일부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녹말이 작은 형태인 엿당으로 분해가 될 거고 이게 위 지나고 이제 소장으로 가게 되면 소장에 있는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다시 또 엿당으로 분해가 될 겁니다. 미처 다 분해하지 못한 녹말들이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 소장에 있는 소장 중에 있는 요거 탄수화물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 엿당들이 세포로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형태인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경우에는 입속에서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소화가 안 되죠. 첫 번째로 어디? 여기 위에 있는 펩신이라는 소화 요소에 의해서 단백질 중간 산물로 지금 여기 단백질 보면 우리가 보기 편하게 모형으로 삼각형, 사각형, 별, 동그라미
삼각형, 사각형, 별 이런 식으로 긴 형태로 되어 있는데 펩신에 의해서 여기가 중간중간 끊겨져 있는 단백질 중간산물로 분해가 되고 그리고 미처 또 단백질들이 분해가 안 된 것들은 여기 소장에 있는 트립신에 의해서 다시 또 중간산물로 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 단백질 중간산물을 보면 길이가 크죠? 길이가 길고 크기도 크지. 그럼 이게 세포에서 세포막을 통과를 하지를 못하니까 이 소장의 소화 효소인 단백질 소화 효소에 의해서 최종 산물인 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겠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입도 그냥 통과, 위도 그냥 통과. 그리고 쓸개즙에서 소화 요소는 없지만 이 쓸개즙이 이 큰 지방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뚝뚝 끊어놓게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소화가 더 잘 일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쓸개즙. 그리고 소장에서 분비되는 라이페이스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 지방이 아주 작은 형태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최종 소화산물로 분해가 되게 된다. 자, 이 표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최종 소화산물인 녹말이 포도당으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그 다음에 지방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분해가 된 음식물들이 분해가 돼서 영양소 우리가 세포에서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최종 산물인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해놨으면 얘네가 어떻게 돼? 우리 몸으로 흡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 영양소들이 어디에서 흡수가 되냐면 이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 아까 보면 자 소장은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 거기다가 또 플러스 뭐까지?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나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굉장히 길다. 우리 보통 성인의 경우 소장이 보통 긴 사람은 얼마야? 7에서 9m까지 굉장히 길죠. 그에 반해 대장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대장에서 하는 역할들은 이렇게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이동하는 통로 그리고 일부 물이 흡수되는 곳입니다. 소장은 소화도 일어나고 영양소들 흡수 거기에다가 물도 흡수가 됩니다. 대부분의 물도 소장에서 많이 흡수가 되고 여기서 미처 다 흡수하진 못한 물들이 대장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대장에서 하는 일은 거의 없죠. 물만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소장에서 만들어진 찌꺼기들이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길어봤자 1.5m 정도. 그에 반해 소장은 소화도 일어나야 되고 흡수도 일어나야 되고 물의 흡수도 일어나고 영양소의 흡수도 일어나는 역할들 많은 역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길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분해가 된 음식물들, 즉 영양소들이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 그러면 흡수가 되기 위해서 소장은 어떠한 식으로 구조를 이루게 되어 있냐? 여기 소장 안쪽의 구조를 확대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막창 먹어보면 그 막창 안쪽 뒤집어 보면은 안에 주름이 많이 지어 있습니다. 이 주름을 다시 또 확대를 해놓으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수건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건에 보면 굉장히 많은 돌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소장에 나와 있는 이 돌기를 우리는 융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장 안쪽에 굉장히 많은 주름들이 있고 그 주름들을 다시 확대를 해보면 융털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돌기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융털들을 다시 확대를 해놓으면 모세혈관하고 그 안쪽에 암족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먼저 융털 얘기를 해보면 융털이 소장 안쪽에 이제 주름도 많고 융털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요거는 영양소들하고
맞닿는 표면적을 굉장히 넓혀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융털과 주름들이 지어 있다. 왜 표면적을 왜 넓힐까요? 표면적을 넓혀야만 쉽게 세포 안쪽으로 영양소들을 흡수를 할 수 있다. 영양소들이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흡수가 일어나기 위해 굉장히 표면적을 많이 넓혀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양소는 소장의 융털을 통해서 흡수가 되게 되는데 모세혈관과 암죽관 요 두 부분에서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혈관에서는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될 거고 암죽관에서는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최종산물인 여기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했는데 자, 수용성 물질인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여기 모세혈관을 통해서 자, 여기 보면 수용성 영양소 물질은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아까 바이타민 B1, B2, 바이타민 C 같은 경우가 여기 수용성 영양소, 여기도 물도 마찬가지겠죠. 이 융털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영양소들이 흡수가 될 거고 이 모세혈관 안쪽에 이제 노란색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암죽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이 암죽관에서는 지용성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산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아까 바이타민 A, D, E, K 얘네가 지용성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바이타민 A, D, E, K는 암죽관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건데 여기에서 조금 더 고급지게 배우기 위해서는 여기 아니다. 거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으니까. 자,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관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장을 지났으니까 이제 대장이 나오겠죠. 대장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남은 물질, 찌꺼기가 대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대장에서는 소화액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화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고 다만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한 물의 일부분이 흡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고 남은 물질, 똥이죠, 똥. 똥이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이동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대장이죠. 그러니까 대장에 이러한 찌꺼기들이 오래 남아있고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으면 계속 물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똥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해주는 그 변비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는 게 중요하다. 왜? 대장에서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물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면 되겠습니다.